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요. 냉장고에는 그 여자가 만든 반찬이 가득했고 서랍에는 그 여자가 사준 새 속옷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완전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소리쳤을 때 남편 김영우는 제 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수더분하지만 웃음이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서보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참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3이죠. 35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칼을 갈기 시작했죠. 남편 김영우는 늘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만큼은 강했어요. 66살인 그 사람은 대기업 생산직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김영우가 제게 말했죠. 이제 내려가서 조용히 도란도란 오순도순 살자고 텃밭 일구면서 우리 둘이서 말입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평화로운 노년이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43년을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인 저는 20살의 상경에서 쭉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았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경상도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죠. 텃밭도 딸린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40살입니다. 회사원이고요. 딸이 둘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귀여운 손녀들이죠. 민수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 돌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손주들 봐주러 올라올 때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김영우가 농사 지으며 유유자적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골에 완전히 내려가기 전까지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봐줘야 하고 김영우도 시골 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40년간 반찬 가게를 했거든요. 서울 변두리 작은 가게였지만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남편 은퇴와 함께 내조에 집중하려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김영우가 시골에 내려가서 밭을 일구고 저는 서울에서 손주들을 봐주며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골에 내려가서 김영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조만간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 남편과 단둘이 오순도순 지낼 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2년 차부터였습니다. 김영우가 주말만 내려가던 게 아니라 평일에도 며칠씩 시골에 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시골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사일이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예전의 김영우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모습이 달랐어요.
늘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새 등산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요. 심지어 신발까지 깔끔해 보이는 걸 골라 신었어요.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물었죠. 오늘 옷 좀 멋있게 입었다고요. 김영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이장댁에서 회의 있어서 깨끗하게 입고 가야 한다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김영우가 흘리고 간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무심코 펼쳐봤죠. 선물한 그 땅, 당신 명의로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수리비도 보냈으니 걱정 말라고 조만간 내려가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물한 땅이라니요. 집 수리비라니요. 당신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요. 김영우는 평생 남에게 빚지는 것보다 빚 갚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땅을 선물하고 집까지 고쳐주고 밤잠까지 설친다는 걸까요? 설마 아들 민수한테일까 싶었지만 민수에게 저런 식으로 편지를 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며칠 뒤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통장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김영우가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펼쳐보니 시골집 근처 마을의 낯선 이름으로 매달 큰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어요. 강은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00만 원씩 6개월째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머리에 무언가를 콱 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농촌 생활이라는 게, 전원 생활이라는 게 다 저를 속이기 위한 명분이었던 겁니다. 시골에 내려가자던 그 간절한 눈빛이 사실은 거기서 살고 있는 다른 여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교두보였어요. 저를 데리고 시골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 두 집 살림을 차리려고 서울집을 판 거였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제 눈물 한 방울이 이 사람의 죄를 씻어줄 리 없었습니다. 며칠간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럼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전부를 걸고 이 늦은 나이에 인생의 대본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김영우는 또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담근 김치 옆에 낯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고사리 나물, 그리고 낯선 향이 나는 장아찌였어요. 저는 반찬 가게를 40년 했습니다. 맛만 봐도 누가 만든 건지 대충 알아요. 이건 정성이 들어간 여자의 반찬이었습니다. 제 것과는 다른 여자의 손맛이었죠. 반찬통에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매직으로 쓴 글씨였죠. 강은숙 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장 내역서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자세히 보니 김영우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영우는 매운 것을 못 먹는데 고추 하나 안 들어간 멸치볶음이었습니다. 김영우가 즐겨 먹는 더덕무침도 있었고요. 저는 김영우의 입맛을 35년간 맞춰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도 똑같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던 거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장을 열어봤어요. 김영호가 입는 새 잠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게 아니었어요. 상표를 보니 시골 재래시장에서 파는 거였습니다. 누가 사줬는지 뻔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 것들이었습니다. 역시 제가 사준 게 아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완전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는 사이 이 집에서 말이죠. 그날 밤 김영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 내려올 줄 몰랐다고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많던데 누가 해준 거냐고요. 김영호는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마을 이장댁 아주머니가 농사일 도와줘서 고맙다고 얻어온 거라고요. 왜 맛없냐고 되물었습니다. 맛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잠옷도 새 걸로 바꿨네. 누가 사줬냐고요. 김영호는 또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재래시장에서 샀다고 낡은 게 불편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짓말만 나올 테니까요. 그날 밤 김영호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생일이었습니다. 역시나였죠. 강 이장댁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가득했어요. 농사일 얘기, 식사 얘기, 그리고 말미에 슬쩍 숨겨진 고맙다는 말과 당신 덕에 산다는 짧은 애정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것부터 읽어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찜 해드릴까요? 오빠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도라지청 담가뒀어요. 내일 가져다 줄게요. 오늘 밤에는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김영호의 답장도 받습니다. 나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아내와는 곧 정리할 테니 기다려 주시오. 당신과 함께할 날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내일 밤에 갈게요.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와는 곧 정리할 거라고요. 저와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혼하겠다는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강은숙과 살겠다는 얘기였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35년간 제가 해준 밥은 뭐였습니까? 더 과거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6개월 전 것까지 쭉 읽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김영우와 강은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마을 축제에 간 것 같았습니다. 김영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은숙도 김영우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또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은숙의 집 마당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김영우가 밭을 갈고 있고 강은숙이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식당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영우가 강은숙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죠.
제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면 안 됐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 제가 평생을 바친 사람이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숨을 골랐어요. 여기서 울면, 아니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는 그저 버려진 늙은 마누라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저를 속이려고 서울의 집까지 팔아치웠어요. 제가 알던 김영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절친 박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저와 반찬 가게를 같이 했던 동업자이자 친구였어요. 유쾌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그 사람만이 제 비밀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시골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내연녀가 분명하다고 말했죠. 밥맛도 제 것과 다르다고요. 김영우는 세상에서 제 밥이 제일 맛있다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박정희는 혀를 찼어요. 그 나이 먹도록 남편한테 목매는 제가 딱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요. 제가 해주는 밥은 당연한 의무고 남이 해주는 밥은 새로운 재미라는 거였죠. 박정희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자와 감정 싸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서울 아파트 판 돈으로 산 시골집과 밭, 그리고 김영우가 그 여자한테 사준 선물한 그 땅 말입니다. 제 돈이 들어갔을 게 분명했어요. 김영우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쓴 돈 전부 회수할 거라고 말했죠.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증거를 모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시골 땅 문서를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김영우가 샀던 그 땅들, 등기부등본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워낙 덤벙대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둘러댔죠. 아들에게는 절대 김영우의 외도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손녀들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민수는 며칠 뒤 시골집으로 내려와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시골집 외에 다른 땅도 샀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밭이긴 한데 이상하다고요. 아빠 명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강은숙이라는 분 명의로 바로 이전됐다고 합니다. 3년 전의 말입니다. 쿵, 제 머리가 울렸습니다. 3년 전이요. 우리가 서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 해였어요. 김영우는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퇴 후 도란도란 시골살이는 다 헛소리였습니다. 김영우는 이미 3년 전부터 두 집 살림을 계획했던 거예요. 김영우는 은퇴 자금의 일부라며 시골집 매입 후 남은 돈을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농기계도 사고 농사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은행에 넣어뒀다고만 했죠. 저는 서류를 들고 김영우가 농사일 하러 간다며 내려간 시골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익숙한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강은숙이라고 매직으로 쓰여 있었죠. 저는 반찬통을 들고 서류에 적힌 땅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시골집이었어요. 텃밭이 딸린 예쁜 집이었습니다. 얼핏 봐도 최근에 수리한 티가 났어요. 지붕도 새로 올렸고 외벽 페인트도 말끔했습니다. 대문 옆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제가 꿈꿨던 그런 집이었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차주전자와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방금까지 누군가 차를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서 김영호는 낯선 여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더분하지만 웃음이 예쁜 여자였어요. 강은숙이 분명했습니다. 강은숙이 김영호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김영호는 그 손을 덮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입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김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김영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정수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집에서 무릎에 손 얹고 다정하게 앉아 있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냐고요. 강은숙이 황급히 손을 치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3년 전에 이 여자 명의로 땅을 사주고 집까지 수리해 준 거 제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보낸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김영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봤으니까요. 그때 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였어요. 김영호와 강은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결혼사진처럼 크게 인화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또 뭐냐고요? 여기가 당신 집이냐고, 부부 사진까지 걸어놨냐고 소리쳤습니다. 김영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는 놀라서 김영호 뒤로 숨었고요. 김영호가 저를 강은숙의 집에서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제가 그 여자에게 뭐라도 할까 두려웠는지 팔을 질질 끌며 데리고 나왔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왜 남의 집까지 와서 행패냐고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이라고요. 김영호는 끝까지 저를 기만했어요. 그때 김영호 뒤에 숨어있던 강은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영호 돈 탐낸 거 아니라고요. 5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김영호가 집을 수리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저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마음에 그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저 외로웠다고, 김영호도 외롭다고 했다고, 서로 위로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나쁜 여자는 아니라고, 김영호가 곧 정리하고 올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은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요? 유부남이란 걸 알면서 집까지 수리받고 땅까지 받고 매달 생활비까지 받았으면서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강은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외로웠으면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났어야죠. 왜 하필 유부남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김영호, 당신도요. 외로우면 당신 마누라한테 말을 하든가 상담을 받든가 해야죠. 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위로를 받냐고 했습니다. 강은숙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영호가 강은숙의 말을 끊었어요. 아니라고, 사실 땅 얘기는 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복잡하냐고 물었어요. 이 땅은 죽은 강은숙의 남편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걸 자기가 돈을 빌려 막아주고 명의를 이전받은 거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강은숙에게 농사지을 땅 명목으로 돌려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 돈이 들어간 건 마찬가지였어요. 김영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강은숙이 자기에게 고마워하며 외로운 마음을 달래줬다고 했어요. 자기도 외로웠다고 합니다. 저와는 대화가 없었고 늘 돈 얘기와 아들 얘기뿐이었다고요. 강은숙은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고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 억척스러움이 자기한테는 늘 비난의 칼날 같았다고 말했죠. 결국 김영호의 외도는 단순한 외로움에서 시작된 배신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여자, 새로운 감정, 새로운 삶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걸 합리화하려고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정말 김영호를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반찬 가게 하느라, 아들 키우느라, 돈 모으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김영호의 선택이었어요. 외로우면 저와 대화하면 됐습니다. 힘들면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김영호는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저를 속였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를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저는 제 식대로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호의 고백에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알았다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억척스럽다고 비난했으니 이제 제가 그 억척스러움을 당신에게 제대로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죠. 저는 말했어요. 좋다고, 그럼 당신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여자랑 평화롭게 살면 된다고요. 대신 제가 원하는 것도 다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의 남편이 변호사 지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죠. 며칠 뒤 저는 서울의 한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잔고와 공동명의 재산 전부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였죠. 명예 정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둘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 민수에게 알려지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골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시골집은 공동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를 판 돈이 대부분 들어갔고, 그건 제가 40년간 반찬 가게하며 모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죠. 강은숙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이전된 것이었어요. 비록 김영우가 말한 대로 빚을 막아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의 출처가 우리 공동 재산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내용이었죠. 이혼해주겠다고, 새 살림 맘껏 차리라고 썼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요. 시골집 명의를 제 명의로 온전히 이전하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속여서 시골로 데려온 대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전과 똑같이 내놓으라고 말했죠. 이건 나를 속인 배상금이라고 썼어요.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호의 모든 만행과 외도 사실을 아들은 물론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당신 옛 회사 동료들에게 전부 폭로할 거라고 썼습니다. 김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불안함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안 된다고, 민수한테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빠 망신시키는 꼴은 못 본다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기 자존심은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넌 나를 버리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냐고요.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네 자존심은 내가 밟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국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김영우는 법률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마주 앉았죠. 김영우의 얼굴은 초라했어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골집 명의가 제 명의로 이전되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김영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있는 일이 없던 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미 돌아선 마음이 회복될 리 없었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났습니다. 시골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김영우가 저를 시골에 정착시키려고 샀던 명목상 부부가 함께 살 집이라던 그 집 말입니다. 하지만 김영우의 진짜 계획은 저를 여기 혼자 두고 자기는 강은숙과 함께 살려던 거였죠.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시골에 완전히 내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주식 투자를 크게 실패해서 엄마가 그걸 다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아빠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강은숙 땅에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돈을 벌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명예 이전이 되어 있던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많은 빚을 진 거냐고, 농사일로 갚을 수는 있는 거냐고, 엄마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어차피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걱정 말라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희생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엄마 대단하다고, 아빠를 잘 챙겨달라고, 자기네 가족들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웃음을 지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의 실패를 덮어주는 희생적인 엄마, 빚을 갚기 위해 시골에 숨어 사는 불쌍한 아빠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에게 만들어낸 가족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강은숙을 찾아갔습니다. 강은숙의 집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은숙이 나왔죠.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사는 내 남편은 빈털털이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명예 이전받았고 매달 생활비도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김영호를 사랑한다면 이제 당신은 그를 도와서 그 빚을 갚아줘야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골집에서 혼자 살면서 당신네 농사일을 조용히 지켜볼 거라고요. 제가 매달 김영호에게서 받는 돈은 당신들이 함께 살 대가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강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자기가 원했던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자기가 원했던 시골집은 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저에게 돈을 상납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제 억척스러움은 배신자를 향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막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김영우가 쓰던 방을 비웠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 서랍 속 잡동사니들을 전부 박스에 담았어요. 강은숙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김영우는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요. 시골집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텃밭에 채소 씨앗을 뿌렸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40년간 반찬 가게를 했던 손이 다시 흙을 만졌죠.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시골 생활이 평화롭다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잘 지내냐고 물으면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빠를 가엾게 여겼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빠를 묵묵히 지켜주는 엄마를 존경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였지만 그게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김영호는 제 통장에 정해진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시골집을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거실에 새 소파도 들였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혼자 사니까 적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 씨가 빚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그래도 부인이 이렇게 챙겨주니 다행이라고 말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남편 고생하는 꼴을 못 봐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정숙 씨 참 착하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 출발이었어요. 이혼은 했지만 가족의 틀은 지켰습니다. 김영호의 외도는 비밀로 덮었고 민수에게는 김영호의 사업 실패를 수습하는 위대한 어머니로 남았어요. 김영호는 빚이라는 족쇄와 함께 사랑하는 여자 곁에 살게 되었지만 제가 원했던 자기를 속인 대가를 매달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했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김영호 덕분에 시작했죠. 며칠 뒤 김영호를 멀리서 봤습니다. 강은숙의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강은숙이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김영호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또 모르죠. 자기가 원하던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텃밭을 돌봤습니다.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고추도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추를 따서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면 민수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손녀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냐고요?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요? 괜찮다고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손주들 보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녀들이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입에 넣더라고요. 할머니, 맛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제가 가꾼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 제 마음대로 꾸민 집이었습니다. 김영호가 없는 삶이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라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봤어요.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억척스럽다고 비난했던 김영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반찬 가게를 하며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려서 억척스러워진 걸까요? 김영호의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진정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했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영호가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두 집 살림을 계획한 건 명백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복수했습니다. 매달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제 복수였어요.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김영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 놓여 있더라고요. 김영호의 필체였어요. 펼쳐봤습니다. 제 복수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덕분에 자기는 그나마
가족에게 불륜을 저지른 죄인이 아닌 희생자로 남게 되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당신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디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썼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마을 입구의 작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김영우가 보내주는 돈을 모았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정숙네 반찬 가게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40년간 했던 일이었어요.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멸치볶음, 고사리나물, 장아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반찬 맛있다고 자주 사 먹겠다고 말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오후에는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텃밭을 돌봤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민수 가족이 내려와 가게를 도와줬습니다. 손녀들은 할머니 가게가 멋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정희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몇 시간을 달려온 거였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배신당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요. 제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제가 만든 반찬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희는 맛있다고 역시 정숙이 솜씨라고 말했죠. 정희가 물었어요. 김영우 소식 들었냐고요. 들었다고 편지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원했던 삶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은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예전엔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습니다. 힘든 일 겪을 때마다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대본은 제가 쓰는 거였어요. 누가 정해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고 배추가 통통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김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함께 김장을 담갔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효준 표정이 참 밝아졌다고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저는 혼자 마당을 정리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배신당했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복수했고 제 삶을 되찾았죠. 헌신과 희생은 젊은 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은 나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 되는 시기예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도 내 인생의 닻은
제가 내리는 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내 인생을 다시 쓸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배신도, 어떤 상처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당에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상추로 쌈밥을 해 먹어야겠어요. 손녀들이 좋아하는 메뉴니까요. 저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꾸민 집, 제가 사는 집이었어요.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